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후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야당,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한 얘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 합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전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이야기를 또 꺼냈을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핑퐁 게임이 오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얘기는 사전에 예고가 됐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고가 된 건 아니고요. 다만 어제 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야당에게 민생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취지를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국무회의가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처음으로 하는 국무회의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3년 차로서의 국정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야당과의 협조를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미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만난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됐던 것 아니냐.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뜻인데 자유한국당 보고 좀 제발 이 상설협의체 가동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가장 많이 말씀할 수 있는 건 국무회의라든지 수석보좌관회의, 국회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 등인데요. 네. 역대 대통령도 보면 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 3년 차로 하면서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정말 어렵고 남북관계는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사회적 혼란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국정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좀 토로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야당한테 이제 협조를 이제 구하는 그러한 절차와 그런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기와 상관없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자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서 국정을 좀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야당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는 마음에서 오늘 국무회의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대단히 완곡하고 신중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조해달라는 일종의 촉구와 호소, 압박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보다는 발언의 강도가 한층 셌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정치권을 향한 호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저 이야기는 한마디로 최근에 막말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일베 사이트에서 만들어낸 용어를 사용해서 또 거센 비판도 일고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들으라고 한 얘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상의 언어들이에요. 발언들인데 이 얘기는 이겁니다. 막말과 어떤 그 최근에 여러 가지 혐오를 부추기는 그러한 언어들, 정치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지금 뭐 저는 일정 수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이런 언어들이 계속된다면 정치 자체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는가. 지금 여야의 뭐 이해관계 차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제 3년 차인데 어떤 국회 교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언어들은요. 과거에도 우리나라 여야 정치라는 게 항상 혼란스럽고 대립과 갈등의 언어들이 동원됐다 하더라도요. 최근에 그 좌파란 단어 그리고 독재란 단어 이런 단어들 그 좌파 파퓰리즘 이런 단어들이 그야말로 기승전 좌파 기승전 독재 이런 단어들이 과연 이 정치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까. 지금 물론 여야정 국정협의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야 대표회동 청와대에서의 대표회동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언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만약에 회동이 이루어져도 뭔가 뭐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심경을 드러낸 것 같아요. 나쁜 언어가 나쁜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정치 언어라는 거는 사적 이해관계보다는 공적 이해를 우선해야 되는 건데 예. 요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실종된 것 같아요. 그 정치 대립과 갈등, 혐오와 적대의 언어들이 정치와 무관심과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은 결국은 정치 부신 아닙니까? 정치 부신은 바로 정치 부재. 정치 부재는 결국 기득권에 유리한 이런 구도의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혁은 좌초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아무 할 일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험한 말, 막말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혐오를 부추기고 그래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인데 이 말을 들은 자유한국당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국민에게 그런 말씀 다시는 안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국회에 복귀할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니냐 이거죠. 제가 딱 준비하고 있던 말을 지금 주영진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을 듣는 이를테면 나경원 대표가 됐든 황교안 대표가 됐든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괜찮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진솔한 어떤 충고로 그다음에 당부의 말로 받아들이면서 맞아 대통령 말이 맞네. 저 말을 받아들여서 우리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의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그 정치권에 대한 당부 부분은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나왔던 말이긴 한데요. 낡은 이념의 잣대. 그다음에 이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공격인 거예요. 공격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에 대해서 방어와 함께 맞받아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제 당장 자유한국당에서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칼과 총 대신에 말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운 말로만 이렇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닌데, 저는 대통령의 말도 역시 정치적 어떤 공세 언어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권의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정치권이 먼저 선도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온라인상에서 이를테면 댓글 문화가 됐다 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거친 언어들이 거친 언어들이 오가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자제를 촉구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아니면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하게 자기 편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선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실 이미 나왔던 얘기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댓글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원했던 정치인들이 좀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그런 부분들이 질문이 많이 나갔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가 크게 개념치 않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래야 뭐 재미있어지는 건 아니냐. 게임에는 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논란이 좀 일고 있기도 했는데 좋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단히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 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은 현실 정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별개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네. 대통령의 저 발언 의도, 저 발언 듣고 제1야당이 수긍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그러면 국민을 향해서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어떨까요?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참 답답한 게 우리 경제는 빈곤의 악순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극한 투쟁의 악순환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애 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 법안 등에 대해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야당에서 장애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고 그 책임은 반드시 야당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2013년도 9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왜 자꾸만 이게 왜 발전하지 못하고 이게 또 반복되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건 또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타협과 대합을 벌이고 청와대 누시한부는 식물 여당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여깁니다. 협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야당 때 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좀 우리가 좀 발전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극한 투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거, 어제 얘기한 건 다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해법은 그건 뭐냐라는 겁니다. 해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들어와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대통령께서 담대한 수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분노와 경고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야당을 바꿀 수 없다. 깜짝 놀랄 만한 나름대로의 아주 굉장히 강한 신의 한 수와 같은 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원한다면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한번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맞는 말씀인데 과연 그렇게 한들 이것도 역시 저희 예측인데 한국당이 어떤 합의에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당은 이미 가야 될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총선,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행보. 이렇지가 않으면 물론 과거의 야당들도 항상 장애투쟁도 있었고 극한 투쟁이 있었어요. 막말 정치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김현준 교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때와 단순 비교하기는 지금 너무나 이 수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한국당의 주장도 중요하고 우리 청와대나 여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끌어안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황으로 과연 끌어안을 수 있을까? 상대가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야지 그것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야말로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이다. 지금 앞서 하신 말씀들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제 정말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속한 세력은 선이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상대방은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은 옳지가 않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옳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력과 타협하거나 협상해서는 안 되겠죠. 그 세력과는 아예 타협을 하지 않고 다른 동의하는 다른 세력과만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현실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정치는 어쨌든 선과 악의 구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선과 악의 구분이어서는 또 정치가 안 되는 게 정치의 현실이긴 한데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타협하고 저충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는요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필 수밖에 없어요. 상대 이미 그런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타협합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국무에 대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지 성향에 따라서 지지 정파에 따라서 생각이 전혀 다르죠. 대통령 발언이 옳다, 일리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권을 공격하면 더욱더 이 갈등이 증폭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전 얘기하는 거 저건 국민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미지를 얘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주영진 앵커님의 말씀 100% 맞아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으로 어떤 타협이 되겠습니까? 여야정 5당 대표 만나자 그러니까 청와대 다시 역제안했잖아요. 1대1 회담. 그러면 5당 대표 만난 다음에 1대1 만나겠다. 그리고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5당 만나자 그랬는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는 민주당 원내대표죠. 3당 만나는 거 고려해보겠다. 그렇다면 조금씩 양보해야죠. 여당도 지금 3당 원내대표 만나는 거 하겠다고 얘기하고 1대1 회담도 하긴 하는데 일단 먼저 제안을 했으니 5당 대표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만납시다. 황교안 대표. 그럼 양쪽이 좀 청와대는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은 아주 그냥 요지부동 아닙니까? 3당 만나야 되고. 그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또 야당이 정치라는 거는요. 야당이 정치라고 뭐 저도 정치 아는데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좀 양보를 하면서 뭔가 절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자기들 뜻이 아니면 제가 그래서 아까 뭔가 한국당은 가야 될 길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든다라는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이 갈 길을 정해놓고 간다. 어쨌든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김 교수님 잠시만요.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나왔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입니다. 이 정권의 험한 정치, 막 나가는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3당 여야정 협의체는 극구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5당 범여권 협의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한 것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의 제 정당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면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그런 여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순리대로 풀자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로 옹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교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자유한국당 얘기만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또 순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하고 싶으셔서 권력과 책임은 비례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국정 운영의 이 현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데요. 결국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현재 여당이 야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구했었던 거는 야당한테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 명분을 주고 전국을 꼬인 것을 지금 최 교수님은 저 야당은 위독적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건 정치하지 말자는 거죠. 정치로 풀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게 어렵죠? 각 당의 대표를 단독으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럿이 만나는 거를 원한다면 오히려 좋다.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풀어가는 것이 그게 정치인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국민들이 바라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면 모르지만 지금 단독으로 한번 만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만나고 그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경 문제는 풀자. 예를 들어 이런 추경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산불 문제라든지 등등은 풀자. 이게 정치지. 상대방이 저렇게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권력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양보를 하고 그런다고 따지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거죠. 네.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끝내겠다. 보수와 진보의 이제 갈등은 없어져야 된다. 그럼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갈등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직 야당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무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대통령은 정치권에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은 행정가 이전에 정치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그거는 대통령 스스로도 혹시 과거에 머무른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객관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 예. 정치인이어야 돼요. 행정가를 넘어서서 정치인입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정치로 풀어라라는 것이 저는 주장하고 싶은 예, 최 교수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보세요. 여야 5당 대표를 만나자 그러는데 이제 여당 1대1로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모순이에요. 청와대와 당청 관계에서 왜 당이 자꾸만 청와대에 종속되냐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의 비판, 제1야당은.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
그다음 현재 입법부대 행정부, 입법부는 이제 여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일단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만난 다음에 하든가, 대통령과 여야가 같이 만나서 어쨌든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풀자는 거 아닙니까? 언론적이지만. 근데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정당은 정당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갈등 정당이 뭡니까? 양대 거대 정당의 기득권 카르텔 체제들이에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이 난맥상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민의 대표들이에요. 그럼 언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닙니까?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5당 대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이거 패스트트랙은 다른 당과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거 같이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대1로 만나자, 황교안 대표. 교수님 이해 못하고 계신데요. 아니, 자꾸 각 정당의 대표를 아니라.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만 만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도 만나고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다른 정당의 대표를 아는데 만나고. 지금 청와대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일단 같이 만난 다음에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1대1 회동을 주선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상대는 그걸 싫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풀지 맞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다른 정당을 다 배제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배제가 거야. 아니죠. 배제가 아니고 뭐가 배제예요? 그럼 일단 만난 각 다음에. 정당들의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나게 하는데 뭐가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 1대1로 만난 다음에 만나라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 얘기로는. 아니 각자 따로따로 다 만나자는 아니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일단 다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기 왜 나빠요? 도대체. 상관없어요. 그것도 88년도에 일제- 잠시만요. 이제 일단 요 논쟁은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 교수님께서 상당히 격하게 이 토론을 벌이실 정도로 이 문제가 과연 그만큼 중요한 문제냐.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대통령도 또 여당에서도 그래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압박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과 말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쨌든 이 거친 말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빌미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주요 정치인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근에 했던 거친 말, 일각에서는 막말이다, 너무나 험한 말이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그런 말들 한번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보를 해체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정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친 말 막말이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는 거친 말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도 뭐 막말이다,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을 경고합니다. 이거 막말로 볼 수 있습니까? 결국 뭐 거친 말이다 거친 말은 정도까지죠. 예. 그 선거의 기능을 얘기를 한 거겠죠. 예.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것도 뭐 막말이라고 쓰는 지금 예. 말하는 거 뭐 아까 말한 괴물 집단 예. 이런 것도 청와대 폭파 이런 것들 예. 얘기하는 거죠. 예. 저런 발언 수위가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막말이다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고 전 지도부고 김순애 의원은 저 얘기한 다음에 또 최고위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내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말이죠. 이러지 말자, 우리 좀 자성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 수사로 저는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광주 관련한 발언이랄지 나경원 대표의 최근 여성들을 비하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뭐 그런 언어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전 정치권의 언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 대신에 말로 싸우도록 특정 안에 모아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거예요. 그게 의외인 거죠. 그렇게 보면 거기서 오가는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품격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지만, 저는 일정한 어떤 언어로 싸우기 때문에 그게 불가피하게
뭐라 그럴까요? 때로는 거칠거나 아니면 수위가 높은 말들이 충분히 오갈 수 있고 또 우리 정치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만이 유일하게 지금 굉장히 거친 말들이 심한 세대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7, 80년대부터 우리 언어가 특히 정치권의 언어는 굉장히 강렬한 언어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시대 상황이 또 그런 것들을 부른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도를 넘은 언어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비판해야겠지만은 모든 언어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라는 게 일단 일정한 언어의 그 틀에서 싸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더욱더 베풀어야 되고 국정을 책임지는 1차적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정도의 문제예요. 5.18 망원, 세월호 망원도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월호 저기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 물론 전직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의 일련의 그런 발언들, 특정인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내의 그 일련의 그런 하나의 그 움직임들 그런 걸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러면 그 얘기 하셨으니까 말이죠. 한국당이 왜 자꾸 그런다고 보세요? 탄핵으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고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왜 저러고 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왜 지금 오르고 있고 지지율이 오를수록 저런 아마 거친 말들이 왜 자꾸 쏟아져 나오고 이제 있고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어떤 여론에서는 거의 민주당과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게 나왔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지금 역전했다는 건 아닙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일련의 쭉 이제 지지율의 추이로 볼 때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면 오히려 과거에 이른바 태극기 세력 같은 그러한 집단들, 보수 집단들의 지지가 결집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효능감 느꼈을 법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요. 이건 보다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인식 그 한국당을 구성하는 다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인식 저변에는 어떤 그러한 또 세월호도 그렇고 5.18 민주화운동도 그렇고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들의 정말 생각의 하나의 그 뭉뚱그려 하나의 그 공통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런 발언들이 부담 없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저런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 언론으로 부당히 타협하는 거다. 물론 부당히 타협하고 포용해야죠. 그러나 어떤 괴물 집단 얘기하고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얘기가 과거 정치는 별로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 정치에도 굉장히 발언들이 심하게 있었지만 저렇게 5.18을 막 세월호 저런 집단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왜 한국당에서 저런 거친 말들, 막말이 자꾸 나온다고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유일 야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다 여당이다. 패스트트랙을 봐라. 4당이라고 있지만 그 정당들은 다 결국은 집권당과 같이 함께 가기 때문에 유일 야당이 유일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도 집권당보다도 제일 야당이 저런 식으로 따지면은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같이 지금 결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적이 결집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경제 정책을 포함해서 정책 관련돼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자꾸만 듣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두 군데서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말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자해 정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당도 저렇게 막말하는 야당 같은 건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뭔가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고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고 뭔가 나름대로 국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성과를 내주지 못하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그래서 대통령도 어저께 강조한 거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경고를 한 걸 넘어서서 결국 우리 성과를 내자. 틀은 바꿔놨으니까 성과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누차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같이 이제 편승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깎아내지는 못하니까 자꾸만 공격하는 발언 순위가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현 상황 속에서는 여야가 결국은 양당 체제로 복귀하려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아주 강한 나름대로의 막말 정치라든지 아니면 아주 극한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제3당, 4당, 5당이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그런 일을 해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거세게 반발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 지지의 흐름이 3당, 4당, 5당의 지지는 오히려 떨어지고 1당과 2당으로
결집되는 모양새. 사실 이 부분이 지금 3당, 4당, 5당이 상당한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이른바 군소 정당들의 앞으로의 이제 거취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위면적으로 보면 거칠고 막말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에서는 상승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답을 제 나름대로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거칠고 뭔가 귀에 거슬리는 말이긴 하지만 역시 국민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야당의 언어가 가지고 있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이를테면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정치 윤리적으로 과연 맞는 것이냐, 그다음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는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 정서를 대변해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말을 뭔가 어떤 계층에게는 시원하게 우리말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비판적인 언론의 어떤 그 흐름과는 다르게 실제 밑바닥 정서에서는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윤준호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의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뭐 국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사 지지도는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말로 거친 말을 해서 지지도가 오른 것인지, 지지도가 올라서 거친 말을 하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선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 또 발언을 하는데,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또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아니겠습니까?